우리 당의 큰 어른이시고 또 정신적인 버팀목이신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윤재옥 대표께서 아주 차분하게 조용하게 잘 이끌어가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거나 어떤 특정 인물과 관련돼서 어떤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생각도 혹시 한동훈과의 소위 호흡이 맞은다면 그것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근에 며칠 동안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놓고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 포함한 또 구성원들이 토론하고요. 오늘은 당의 상임 고문단들이 모여서 윤재옥 권한대행과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그 뒤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참석하신 상임 고문단 멤버 중에 또 한 분은 이순신 장군 상황과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현 국민의힘의 모습에 대해서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그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남았다 해가지고 그걸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척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이 선거가 몇 달 남지 않는 이 시기에는 배 12척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중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배가 12척밖에 안 나왔다. 이걸 한동훈이라는 인물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 이제 사라진 겁니까? 저도 그 원외위원장 연석회의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 참석을 하셨죠. 네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동훈이냐 아니냐 동그라미 X가 아니고 중간에 세모도 많이 있었는데요. 세모? 네, 한동훈이란 인물론 혹은 그 역할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할 자체는 다 필요하다고 본다. 네. 다만 지금 등판에서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최선의 방안이냐. 저도 그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한동훈 장관이 험지라고 불리는 저희 중랑 의지요. 지원 요새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다만 스크래치 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 임명된 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임명돼서 중랑 을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후쿠시마 괴담 있었죠. 잼버리 있었죠. 정일성 홍범도 문제 있었죠. 이재명 대표 단식 있었죠. 이재명 대표 구속 기각, 장관 인사 논란, 최상병 수사 문제, 강서 참패, 메가 서울의 혁신이 자초의 엑스포 실패. 이러한 문제들이 불과 3개월 안에 다 일어났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짧은 세월에 다 있었군요. 정말로 그게. 저는 근데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은 이 3개월이란 압축된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좀 종식하고 과거를 좀 종식하고 새로운 총선을 통한 새로운 비전을 드러내는 좀 그런 인물이 되기를 좀 바랬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이 좀 다른 역할로 좀 미래를 상징하는, 과거를 단절하는 이게 아니고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역할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비대위원장보다는 다른 역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요. 좀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그 분위기는 굉장히 당이 좀 살아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분위기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의가 모아진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할도 충분히 이 좀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이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몇 차례 회의들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근데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접촉을 해서 물어보고 취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더군요. 최소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요, 이 정도면 가닥 잡혔다.
뭐 다른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한동훈 장관이 국회 출석했어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한동훈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잠깐 오늘은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제가 문의하면 받으실 수 어제 있을까요? 제가 드린 말씀에서 뭐 특별하게 뭐 해석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 마음이 좀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오,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사실상 뭐 국민의힘에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결심이나 결단만 남았다.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그동안 거침없이 질문받고 뭐 더 질문 없으세요? 이런 반응까지 있었는데 오늘은요. 아, 말을 좀 아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굉장히 뭔가 조심하는 것 같은데 메시지 관리에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보십니까? 봐야 되겠죠. 오. 강감찬이자 이순신이자 히딩크인 한동훈 장관이 아, 잠깐만요. 누구요? 강감찬 장군에 비유했잖아요. 강감찬 6개. 장군, 이순신 장군, 오늘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주변에서 어제 발언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조언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어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예.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건 비대위원장 배지 달고 난 다음에 얘기하듯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검찰총장이자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한꺼번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른바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 사건 지금 형사부에 배당이 돼 있는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가볍고 많이 나간 거예요. 본인도 지금 그걸 좀 약간 의식했다. 네, 전 주변에선 오.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 이제는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급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 더 조심하고 더 무게감 있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합니다라고 예.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아, 메시지 관리가 뭔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조언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추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최소한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하여튼 기정사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이런 모습과 어떤 위상을 보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발언을 좀 다시 기억을 돌려보면은 비슷한 발언이 많이 있었네 이런 말씀들이 꽤 하고 계세요. 그럼 과거에 한동훈, 윤석열 두 인물이 좀 겹치는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묶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굉장히 맥이 닿는 듯한 얘기가 꽤 많이 있었네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 네. 보셨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꽤 됩니다. 양이 지금 그 비슷한 대목들이. 근데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그 발언을 인식해서 한 발언일까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판단 또는 가치관이 좀 겹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무래도 같은 조직에 있었고 예. 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 저런 비슷하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공직에 싶어요. 오래 계셨던 분은 저 정도 얘기는 비슷하게 할 것 같다. 그렇죠. 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그런 뭐 어느 정도의 말투는 비슷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윤재옥 뭐 대표 권한대행이 예. 사실 윤재옥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절차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절차상
여러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로 봐서는 윤재욱 권한대행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정말 잡음 없이 임명을 하겠다. 예. 그런 의미로 지금 들릴 수가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나선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관심은 저는 딱 2주 갈 것 같습니다. 2주요? 네. 그 이유가 2주 후에 이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공관위원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겠죠. 공관위원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언론에 살짝 옆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관위원장이 앞으로 공천 심사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뉴스가 사실 대부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언론 관심은 저는 딱 2주 갈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런 전국 유세는 비대위원장이 돼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요. 비대위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비대위 회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마다 전국을 돌면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그런 모양새는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중적인 관심은 딱 2주 정도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을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도 한 2주 정도 집중 조명일 거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 앞서 나온 영상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한 걸 묶었잖아요. 다음 얘기는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느낌이 다른 얘기를 꺼낸 이 발언들이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좀 길다.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그냥 하시죠. 전 괜찮습니다. 뭐 원하시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건데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뭐 다른 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분위기는 좀 약간 차이가 느껴지네요. 오늘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같은 점이 있다면 어떤 거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검찰 출신이라는 게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후에 드러난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 충성을 하는구나 이런 게 드러났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저는 비슷한 형태를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둘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때는 약간 핍박받는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좀 뭔가 좌천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좀 검찰총장까지 올라갔었으나 또 핍박받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반대로 핍박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지금 드러난 것도 어제 그 기자분들 앞에서 민주당이 시키드나 뭐 거의 이런 발언을 하고 그 기자분들한테 매우 신뢰되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소신을 갖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시킨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 저는 매우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보는데 이처럼 한동훈 장관이 근데 이렇게 갑자기 입을 닫은 이유는 어제 너무 많은 패를 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 됐을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을 상정했던 것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아니면 그 명품백 이슈에 대해서 좀 대립각을 세우고 그게 뭐 약속 대련 같은 사실상 합을 맞추는 것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을 기획할 거라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민주당이 대응하기 가장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하루 만에 사실 비대위원장을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패를 다 까버렸어요. 말 몇 마디 7분 동안에 지금 거의 도어스핑으로 그 자기의 패를 다 깠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지금 또 발언을 신중해라. 지금 발언을 까기에는 너무 좀 더 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냥 발언을 깠다라는 아주 좀 약간 날것의 표현 썼는데 까는 것보다는 공개했다. 의사를 비쳤다. 내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앵커의 직권으로. 이수환 전 행정관께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뭐 아까 같은 점 비슷한 많이 얘기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다른 점. 뭐 검찰 출신다 이런 공통점을 찾으시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때 별명이 구수한 윤석열이었습니다. 사실 구수하시고 그 이 집념과 열정으로 하셨다는데 한동훈 장관은 정반대죠. 구수하지는 않고 그걸 뭡니까? 그냥 뭐 다이렉트로 올라간 엘리트 코스로 올라가신 분이죠. 저는 이 두 분들이 누구는 핍박을 받고 누구는 핍박을 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게 핍박받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한동훈이란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좀
그 화법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게 있죠. 근데 국민들이 느끼시는 거는 우리가 사랑해라는 말 들을 때 마동석이 하는 사랑해와 원빈이 하는 사랑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가만있어. 근데 이게 상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동석과 원빈이 네. 같은 표현을 썼을 때 느낌이 어떤가? 네, 느낌은 다르지만 그 진심이 통해진다면 그거는 저는 이제 국민들께 갈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좀 투박하고 좀 이렇게 마음은 담겼지만 투박하고 그런 표현. 마동석 배우하고 비유하신 같은 겁니까? 그렇게 진심 어리고 과감하게 다가가는 그런 표현이었다면 한동훈 장관은 조금 더 그 굵은 선이 아니고 좀 더 섬세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그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함께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이것 또한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채로운 모습으로 진심을 함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비교 이런 것까지 좀 전해드렸는데 그런데요. 다음에 나올 목소리는 두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은 선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분은 비대위원장 선배, 다른 한 분은 검찰 선배이자 당을 이끌어봤던 선배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살짝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우려나 걱정을 좀 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인선에 있어서 대통령의 소위 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서 대통령 의중에도 아마 한동훈 지금 전 장관을 갖다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꼭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중요한 건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장관 마치고 총리하고 시간적으로 다 계산해 보면 결국은 이제 더 큰 정치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아주 몇 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 준비를 해야지 지금 막 써버리면 안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지금 두 분의 공통적인 얘기는 지금 등판 너무 빠르다. 지금 너무 좀 쉽게 쓰는 것 같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거든요. 혹시 이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십니까? 제가 저 황교안 전 대표의 입장을 제가 한번 볼게요. 저 황교안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할 때요.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죠. 그때 언론 보도는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나서면 안 된다였어요. 언론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나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이 경험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실패를 어느 정도 거듭하고 나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 변화를 지금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전면 등판은 국민에게 정말 희망을 불러넣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아까 그 두 분의 그 어떤 지적과는 좀 반대신 거네요. 맞습니다. 언제 한동훈 장관이 뭐 3개월 전만 해도 강성 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박수를 치더니 이제 와서 나간다니까 또 등을 돌리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새로운 신인이 정치권에 등판해서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기존 정치인들은 지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까? 기회도 주지 않았으면서 저런 목소리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는 요거 약간 결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든 거는 거기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뭐 기정사실 되는 것 같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게 되면 총선 결과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 비대위원장 또는 당대표의 다른 길을 겪었던 전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 비대위원장 맡았잖아요. 그리고 총선.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의 길, 완전히 다른 결과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큰 도전 아닙니까 지금요?
도전이 맞죠. 본인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요. 저는 안 나오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라 강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뭐 그 속사정은 알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이 결심을 지금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박근혜 비대위랑 비교하셨는데요. 한동훈 장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체급을 비교합니까? 지금 이제 장관직도 아직 내려놓지도 않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정치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박근혜 비대위 때는 강력한 그냥 대선 후보였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임기 말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뭘 해도 그냥 다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대선 주자급 비대위원장. 다 차기 대권을 그냥 줄 수 있는 정도 위치에 와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배지도 한 번 안 달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와는 비교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정말 자기 경험이잖아요. 내가 다 책임지고 해봤더니 선거 패배하고 나는 그냥 영원히 가버렸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섣불리 너무 승부수를 빨리 걸었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실패담을 고백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나가서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뭐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총선에 나가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오히려 패색이 좀 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가면 오롯이 한동훈 책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권을 노려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대권 노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 뭐 당 원로가 배 12척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만턴 배는 누가 날려먹었습니까? 그러게요. 다 누가 침몰시켰어요? 왜 12척이 됐는가 지금? 왜 12척이 됐습니까? 그럼 원균이 그랬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12척 있을 때, 12척 남아있을 때까지 같이 싸웠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12척이 남은 거에 장수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장수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부관 역할로서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내가 장수요 그러면서 지금 나서서 12척 가지고 만약에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책임은 오롯이 그 사람이 져야 한다. 한동훈 장관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아까운 카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두 분이 분위기가 다른 분석을 해 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 그동안 한동훈 장관 얘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두 사람이 약간 주고받는 상황처럼 비추는데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이준석 신경전 1차전인가? 요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 일단 뭐냐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요. 지금 서로 주고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한 국익의 결단인 양 받겠다. 하지만 수사는 정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총선 뒤에 하자라고 역제안 던지는 척할 겁니다.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물어볼 건 아니고. 아니 김건희 특검 이거는 그냥 예상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그냥 선생님들 찝어주는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왜 준비를 못했지? 자, 이게 이렇게 주고받은 어떤 얘기의 일부인데요. 화면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우선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김건희 특검법 총선회 하자고 야당에 역제안할 것 같다. 그러자 방금 영상 보셨죠. 한동훈 장관은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하니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 한 장관의 직접 질의 제안에 응할 생각 없다. 그럼 안 물어보겠다는 거네요. 그냥 저렇게 전하고.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그럼 이 특검법 관련해서 뭐 독소 조항 들어있다.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딱 좋은 악법이다. 이런 반응 보였잖아요. 그러자 이걸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 이거 여론도 있고 한데 이 질문 아마 예측을 못한 것 같다. 한 장관이 이거 당한 것 같은데 정정해야 된다. 이렇게 또 뭐랄까요? 받아쳤을까요? 약간 신경전처럼 보이죠? 요거 이승환 전 행정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뭐 신당 얘기 계속 꺼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두 사람의 신경전 더 치러지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이 추세와 바람이 굉장히 매섭고
가깝게 다가오고 자기는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표현했는데 지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별의 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예, 과연 이 호랑이를 어디로 끌고 갈지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량에 따라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할 때 마치 한동훈 장관이 고이 품고 있는 비단 주머니를 자기가 꺼내서 한동훈이라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음 꺼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뭐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호사가대 사유와 정계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던 얘기인데, 그거를 한동훈 장관의 비단 주머니가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본인이 좀 그 전망하는 관점에서 보여줬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뭐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예측을 할 거면 나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줄인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과 정치인 혹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줄인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은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얘기, 비대위원장으로서 임명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지금의 포지션에서는 말을 줄이는 게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추가 질문 제가 짧게 드리면, 궁극적으로 올해가 끝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은 배를 탈 것 같습니까? 서로 다른 배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둘이 말은 잘 통할 것 같아요. 잘 통한다? 네, 앉아 있으면 말은 잘 통할 것 같아요. 대화는 참 잘할 것 같다, 둘이. 말은 잘 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지난번에 우리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만나자 했을 때 만날 이유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또 만남 얘기 있을 때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 이준석 대표든 누구든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뭐 한 배를 타든 안 턴 간에 일단은 좀 그 만남이 한번 성사되는 것만 해도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이 한 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만날 것 같긴 하다.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그렇게 김기현 대표 만날 일 없다고 해놓고 만났어요. 조용히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근데 이 모든 만난다 안 만난다 실제로 만난다의 모든 거는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의 이익을 위한 계산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준석의 이익과 또 정치인 한동훈의 이익과 당의 이익이 맞닥뜨려지는 점에서 한번 좀 만나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인물이 만나면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겠죠. 아무래도요. 지금 때가 때인 만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시 등장하셨던 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른바 단골 킹메이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이준석 두 인물을 대선과 연관지어서 조금 얘기를 오늘 꺼내놨거든요. 그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쟁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는 얘기하기가 지금 힘든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사람들이 어느 계기를 갖다 말해냈을 때 그 계기를 본인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만큼 추진력과 용기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자, 송시훈 부의장, 킹메이커라고 통상 별명이 붙어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두 사람 뭐가 대선 차기 관련해서 뭐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이? 물론 아직은 때가 이르긴 하지만 이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차기 대선 구도라고 하기엔 아직 두 분의 그 대선 지지율이 낮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수 후보 중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긴 한데, 4년 앞서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대선 후보 그 굳건한 좀 반열에 올랐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수준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뭐 옥신각신하는 모습들이 뭐 차기 대선 구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분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저는 싸우는 게 아니라 좀 구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애? 그럼 뭡니까? 좀 만납시다. 뭐 만나자는 얘기고 지금? 밀당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메시지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졌을 때는 한동훈 장관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명분이거든요. 회군할 수 있는 명분.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걸었던 명분이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은 난 인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아직 비대위원장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내는 그 메시지들을 보니 이준석 전 대표가 명분이라고 할 정도의 메시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5일 정도의 뭐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뱉어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지금 주워 담기가 힘들거든요. 27일에 이제 창당을 해야 되는데. 곧 옵니다, 지금. 예,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회곤할 명분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구애의 메시지를 좀 강하게 내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신경전이 아니라 구애다 지금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거는 여당이 국민의힘 분들만이 아니거든요. 민주당도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이러면서. 자, 그럼 일단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오늘 좀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한동훈 대표의 이 소위 말하면 참신함 플러스 존재감을 활용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소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이 되는 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실 검증으로 인사 참사를 야기한 사람은 누구냐? 인사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자처하는 것이다. 아바타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박성준 대변인 보니까 이렇게 뭐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걸 이렇게 빠뜨리지 않기도 읽는 모습 같기도 한데 김성환 평론가 지금 우상호 의원 얘기면 반갑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등판하라. 환영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통상 반갑다 환영하면 환영합니다. 잘해보세요라고 끝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아바타에 끊으면서 이거 뭡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부담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정말 환영하는 겁니까? 아니 개별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당 공식 입장으로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 다른 거죠. 민주당 공식 입장에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요.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상으로 한동훈 장관은 오는 게 우리 민주당한테 오히려 유리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뭐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분석을 했던데요. 한동훈 장관이 왜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물갈이 공천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굉장히 대통령 부부가 예민해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맡기고 그걸 처리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결국은 나의 신복,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절대 배신할 것 같지 않은 인물이 누구야? 결국 한동훈 장관이야. 그러면서 일제히 친윤계에서 나서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뭐 옹이설이든 추대설이든 지금 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달리 말하면 윤 대통령하고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낮은 상황인데 총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안 되잖아. 그러면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민주당은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심판론이 오히려 강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러면 차라리 다른 카드보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상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앞으로 좀 그런 장면 계속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경전이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자신이 걸 수 있는 정치적 드라이브는요. 내가 정치에 몸닿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 불신이나 정치 뭐 의원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상당수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된 건 정치를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자유롭기 때문이기도 해요. 좋게 말하면. 한동훈 장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 검사 아니면 참모들 뭐 공천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이 무슨 명분으로 하겠어요? 인적 쇄신 카드를 들고 휘둘러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휘둘려서 쳐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남권 의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결국은 지금은 동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일 관계라고 비슷하게 비교하면 좀 그럴까요? 하여튼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뭔가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 할수록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점점점
너무 먼 당신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의 반응 전해드리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까지 추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보인 반응이 있고요. 오늘 한동훈 장관 특검법 관련해서 또 민주당에서도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들어보시죠.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오늘 수사 공개 사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네.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이러니 한동훈의 예의 없는 제스처, 깐족대는 말투와 입모양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이런 한동훈 장관을 보고 소크라테스는 뭐라 꾸짖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입니까? 아, 오늘 민주당에서 저런 노래까지 들었군요. 그러니까 뭐 맹비난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비판 비난이군요. 이승환 전 행동관.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국민의힘이 이제 전환이 될 경우, 네. 자 민주당에는 어떤 정치적 영향, 그러니까 정치적 득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는? 제가 20대 총선이 기억이 나는데요. 20대 총선 민주당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기반으로 국내당 만들어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킬 때 그때 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딱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122대 123이었나요? 제가 기억해. 예, 그 한석 차이였습니다. 그 스코어를 만들어서 의장을 가져갔는데 그때 저희 당에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굉장히 비판하고 너희 그 민주당 점령당할 것이다. 뭐 우리가 1당 될 것이다. 우리 뭐 170석 이상 갈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내심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두려운 타이밍이 언제였냐? 방금 발언했던 정청래 최고와 그리고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 시킬 때 지금 등장했던 그분 저분들을 컷오프 시킬 때 그 두려움이 깜짝 놀라셨군요. 입으로는 욕하고 민주당 망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은 컸거든요.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네. 지금 민주당이 그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여러 분석이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은 섣불리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